자, 이번 시간 금융상품의 모든 것 연금저축 제3편 연금저축의 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금저축의 운용은 연금저축 신탁보험 펀드 등 어떠한 금융상품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연금저축 펀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신탁은 현재 가입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금저축 신탁에 이미 가입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연금저축을 운용하는데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험의 경우도 공시이율로 운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을 운용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할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했다. 이때는 특정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매수하거나 매도해야 되는 이러한 연금저축 상품의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가 처음이다라고 한다면 연금저축 도대체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 분명히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연금저축 운용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사연을 같이 한번 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금저축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나고객 씨는 고심 끝에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게 되면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운용하는지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려주지는 않죠. 자,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펀드만 가입하는 줄 알았는데 펀드와 ETF 그리고 리츠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해서요. 부동산을 운용 혹은 부동산 관련 증권에 가입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펀드, ETF 그리고 리츠까지 가입해서 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투자는 처음이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게 오늘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첫 번째 생기는 것은 계좌번호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통장에서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을 납입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금이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금이 이체가 되면 계좌 안에는 돈이라는 게 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MMF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펀드 상품이 있고요. 세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ETF 상품이 있고, 네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리츠 상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히스토리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통장에서 연금저축 계좌에 자금을 이체시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MMF에 자동으로 매수가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MMF라고 하는 것은 머니 마켓 펀드를 의미하고요.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냥 계좌 안에 돈을 입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MMF에 자동 매수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MMF는 현재 금리 수준으로는 연 3% 정도, 이거보다 조금 낮을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이자를 줍니다. 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 있겠으나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펀드를 개설하게 되면 계좌번호가 생기고요. 여러분들이 이 계좌 안에다가 자금을 이체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자동으로 MMF에 가입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내가 특정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MMF에 매수되어져 있는 자금을 매도하면 됩니다. 자, 매도하게 되면 매도 대금이 바로 생기게 되겠고요. 이 매도 대금을 가지고 펀드를 선택하든 ETF를 선택하든 리츠를 선택하든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선택해서 가입, 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계좌번호 안에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그래서 월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이 계좌 안에 입금이 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 나는 자유롭게 납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동이체 설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체된 금액 가지고 각각의 금융상품들을 매수하는 데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히스토리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계좌번호 형성되고요. 자금을 입금하게 되면, 자, 이때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더라도 MMF에 자동으로 매수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 한다? MMF를 매도하면 됩니다. 그죠? MMF를 매도하고, 자, 그러면 MMF를 매도하면 손실이 발생합니까? 아니에요. 아셨죠? 그냥 하루만 넣어도 이자를 주는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자 금액까지 그냥 같이 매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매도 대금으로 각각의 금융상품들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MMF는 손실이 발생됩니까? 라고 한다면 손실 거의 없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아셨죠? 그래서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상품의 이름이고, 여러분들이 자, 펀드 안에다가 어찌됐든 자금을 넣어두게 되면 MMF에 자동 매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떠한 금융상품들을 선택하냐.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접 투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투자가 있습니다. 자, 간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펀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펀드의 경우는 펀드 매니저들이 내가 선택한 금융상품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운용을 해줍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바로 TDF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타깃 데이트 펀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은퇴 시점을 설정하면 자, 생애 주기별 자산 배분 프로그램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연스럽게 조정해주는 투자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형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선택되는 펀드는 바로 TDF라고 하는 타깃 데이트 펀드가 되겠고요. 자, 은퇴 시점을 설정한다라는 것은 TDF의 이름을 보시면 뒤에 연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2055년 이렇게 써여 있는 것은 2055년에 은퇴 예정인 사람이 가입하기에 적합한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030은 2030년에 은퇴할 사람이 가입하면 좋을 펀드. 자, 그리고 과거 2015년 또는 2020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은요,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가입해서 운용하는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 출생 연도에 60을 더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970년생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 60을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TDF 상품은 2030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정해주는 이러한 형태는 자,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고요. 주식의 비중이 줄어드는 형태. 만약에 젊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2055다. 자, 그러면 2055년까지 아직 상당히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의 비중이 높고 채권의 비중이 낮은 형태로 운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운용에 대한 특징. 첫 번째, 생애 주기를 반영한다. 그래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자,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주식의 비중은 낮아지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하냐면 글로벌 자산 배분.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식 또는 전 세계의 채권에 투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주기적으로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자,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설정된 비중을 다시 원래대로의 비중으로 바꿔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의 한 60%를 최초 비중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채권에 만약에 40%의 비중을 설정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운영을 합니다. 자,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자, 주식의 비중을 봤더니 주식이 많이 올라서 주식의 비중이 70%, 그다음에 채권의 비중이 만약에 30%가 됐다라고 한다면 자, 리밸런싱 과정을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의 비중으로 싹 바꿔줍니다. 그래서 주식은 원래는 60%가 적정 수준인데 70%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0%를 빼서 다시 60%로 바꿔주고요. 자, 채권의 경우는 30%인데 원래 40%니까 10% 주식 비중에서 뺀 것을 여기에다가 추가로 10% 더 늘려서 다시 40%의 비중으로 바꿔주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익 난 주식의 경우는 10%를 차감해서 조금 비중이 낮아진 채권의 10%를 더 매수하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리밸런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리밸런싱 과정을 통해서 이익은 매도하고 그다음에 더 떨어진 자산은 추가로 매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간접 투자의 방법으로 그냥 운용하고 싶고 나는 귀찮다라고 한다면 이 TDF 상품들을 선택해서 운용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많이 운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두 번째, 펀드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형태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해서 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뭘 한다? 자산군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군은 여러분들 펀드의 유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주식형 펀드, 뭐 채권형 펀드, 그 다음에 뭐 대체 투자형 펀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각 자산의 몇 퍼센트를 투자할 것인지 투자 비중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의 50%, 채권의 40%, 대체 투자의 10%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전체 투자 비중은 100%가 될 거고요. 자, 그 중에 주식은 국내 주식의 몇 프로, 30%, 해외 주식의 뭐 70% 이런 식으로 비중을 나눠주시고, 채권의 경우도 우리나라만 투자하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산 배분 관점에서 국내 채권의 30, 해외 채권의 70%, 그다음에 대체 투자는 한 10%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각 자산군의 투자 비중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펀드 유형을 선택하고 2단계는 각 자산군별 투자 비중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각 자산군별 펀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의 경우는 주식형 펀드, 그죠?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는 채권형 펀드, 그 다음에 대체 투자의 경우는 뭐 금, 달러, 혹은 리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 펀드의 종목을 쭉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단계는 리밸런싱 주기를 설정하는데 이 펀드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1년 정도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비중에 맞춰서 매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년 지난 시점에는 다시 한번 리밸런싱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투자 비중 주식 50%, 채권 40, 대체 투자 10%였는데 자, 1년이 경과되니까 주식은 5%가 상승하게 됐고요. 자, 채권의 경우는 10%가 줄어들게 되고 대체 투자의 경우는 5%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다시 원래대로의 비중으로 리밸런싱 과정을 통해서 자, 주식은 50%가 55가 됐으니 얘를 5를 줄여서 다시 50%로 바꿔주시고요. 자, 채권은 비중이 10% 줄어들었으니까 10%더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대체 투자는 5% 늘었으니까 5%의 비중을 줄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익 난 거는 팔고 떨어진 거는 추가로 매수하는 이러한 형태로 다시 한번 재투자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각각의 자산군에 선택하고 비중, 그 다음에 종목 선택, 그 다음에 리밸런싱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개념만 일단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운용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볼 기회가 올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직접 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상장지수 펀드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상장지수 펀드는 뭐 펀드와 이름은 비슷하기는 한데요. 얘네들은 주식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선택하냐 혹은 ETF를 선택하냐 이러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펀드의 경우는 그냥 내가 매수 또는 매도를 걸어 놓게 되면 알아서 매수되고 알아서 매도되는 이러한 형태이지만 ETF의 경우는 내가 매수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랑 동일해요. 자, 주식처럼 ETF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해서 매수 체결까지 신경 써야 되는 이러한 상품인데 이 펀드와 비교했을 때는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어찌됐든 간에 상장지수 펀드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은 펀드와 동일합니다. 다만 종목을 ETF로 그냥 바꿨을 뿐이고요. 이 ETF는 간접 투자라기보다는 직접 투자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을 운용하고 싶을 때 선택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시 복습 차원에서 첫 번째로는 자산군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자산군,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자산군별 투자 비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몇 프로, 채권의 몇 프로, 대체 투자의 몇 퍼센트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주식의 경우는 국내, 해외, 채권도 국내, 그다음에 해외 채권 있고, 대체 투자는 금, 달러, 그다음에 리츠 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자산군별 비중을 선택했으면 이따 종목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목.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는 무엇이 있는지, 해외 주식형 ETF는 무엇이 있는지 종목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각각의 종목을 선택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리밸런싱 주기를 설정해서 리밸런싱을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뭐 ETF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매월 리밸런싱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1년 단위로 리밸런싱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6개월 단위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설정하는 규칙대로 여러분들이 리밸런싱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펀드와 동일하게 최초 투자 비중, 그다음에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투자 비중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리밸런싱을 진행함으로써 원래 최초 투자 비중으로 다시 바꿔서 운용하는 형태로 리밸런싱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선택하든 ETF를 선택하든 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의 방법으로 내가 연금저축을 운용하고 싶다? 그러면 ETF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간접 투자의 형태다라고 한다면 TDF 또는 펀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연금저축을 운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자,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모두 다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포트폴리오는 펀드로, 자, 일부 포트폴리오는 ETF로 구성해서 얘네들을 믹스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경험이 조금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네 번째, 자, 리츠라는 상품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개념까지만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지분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이러한 회사 또는 투자 신탁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투자 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주는 이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간접 투자의 형태에 있어서는 이 펀드에 리츠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펀드에 리츠, ETF에도 리츠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리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져 있는 리츠 종목을 자,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매수도 가능한데요. 자, 근데 리츠의 경우는 대체 투자군에 이제 속합니다. 부동산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간에 리츠에 100%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이 자산 배분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뭐 주식,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대체 투자. 그래서 이 리츠는 이 대체 투자의 자산군의 그냥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자금을 리츠에 100%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산군에 몰빵 투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100% 다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하나의 대체 투자 상품으로 활용하시는 게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연금저축 운용과 관련된 부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금융공부는 여러분들의 요청사항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 궁금사항들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관련 내용들 취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